네, 오늘 강의 제목은 세렌디피티입니다만 이 강의 내용은 이제 창의력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벨리사가 하는 이런 이제 여러 연구원들이라든지 개인 발명가라든지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걸 도와주고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데 협력하는 게 벨리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오랫동안 이 창의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요. 창의력과 관련되는 몇 가지 강의 중에서 제가 비교적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분위기를 조금 주목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 아니마로라는 사람은 이런 기계적인, 기구학적인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마존이라는 데 잘 팔리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시작은 콜럼버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누군지 아시죠?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메리카를 발견한 1492년 10월 달입니다. 제가 이거 몇 가지 년도를 잘 기억하는 해가 있는데요. 1592년이 어떤 해입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죠. 그 100년 전에 1492년도에 이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100년 전에는 1392년도에는 이승계가 위화도 해고를 했던 해인가 그럴 겁니다. 자, 이때 콜럼버스가 스페인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산타 마리아호, 핀타호, 니나호에 선원을 120명을 싣고 이제 유럽 대륙을 스페인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8월 3일 날 출발해서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2달하고 9일 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때 1492년도 이때의 항해술이 대양을 이렇게 가로지를 수 있는 항해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안을 따라서만 이렇게 다니는 그런 항해를 했었는데 이때 콜럼버스로서는 어마어마한 계기였죠. 그러니까 이 대양을 거쳐 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뭡니까? 식량이잖아요. 그리고 또 물과 식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섬이라든지 육지가 없으면 그걸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모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아메리카가 전 세계를 사실상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운명도 북한과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 주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한 20년이 안 됐지만 이라크를 침공해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서 침공했다가 실컷 다 많은 사람 수십만 명이 죽고 나서 대량 살상 무기가 없네 이러고 끝난 사건도 있었죠. 여하튼 미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미국이 발견된 그렇게 성장하게 된 첫 걸음이 이 콜럼버스의 1492년도 10월 12일 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발견한 것은 현재 바하마 제도라는 작은 섬에 불과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그건 아주 지척에 있기 때문에 유럽의 재산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게 된 이 계기는 매우 아주 심각한 착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론이 이제 거의 증명된 게 그러니까 1459년이었습니다. 토스카넬리가 지구는 둥글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지도는 세계 지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2세기 때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가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구를 보고
1459년도 토스카넬리의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론을 합쳐보니까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표 펼쳐놓은 것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고 이게 스페인입니다. 이 지중해고 아프리카고. 아프리카도 너무 과다하게 그려져 있죠. 그러고 인도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이 콜럼버스는 이쪽에서 서쪽으로만 계속 가면 인도까지 금방 도달하겠다.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한 4,300km만 항해하면 되겠다. 이 정도면 한 2, 3주면 간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 무모하게 갔었는데 사실은 인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 지구의 자기들의 반대편에 있었고 이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항해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착각을 한 거죠. 그래 만약에 알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그런 무모한 도전이었죠. 알았더라면 이 대항해를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콜럼버스는 이쪽으로 가서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착각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최고의 착각은 인도가 이만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마지막 착각은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 무모한 도전을 통해 가지고 아주 뜻밖의 행운을 얻은 셈이죠. 그 행운의 결과가 현재 지금 이런 세계의 지배 구조를 그렇게 막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뜻밖의 행운 이런 거를 세렌디피티라고 부릅니다. 예기치 못한 뜻밖의 우연한 재미나 기쁨, 행운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 세렌디피티라는 영화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영화입니다. 존 쿠삭이 주연하는 이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남녀가 크리스마스 전날 자기 애인들에게 선물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우연히 부딪힙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장갑을 잡은 것을 자기도 잡고 두 사람이 서로 짧은 실갱이를 하다가 서로 좋아져가지고 하룻밤을 아주 뜨거운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이 여자는 운명을 믿는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과자를 사 먹어버립니다. 그러고 이 돈이 만약에 당신한테 가가지고 간다면은 그건 우리가 운명적인 만납니다. 그리고 운명을 믿는 여자인데 또 심지어는 또 자기 전화번호를 처음에 적어줬다가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종이 쪽지를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러고 이 책자에다 써가지고 헌책방에 팔아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명을 테스트하겠다 해서 헤어졌는데 몇 년이 지나고 한 7년이 지나고 나서 남자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여자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만났던 상대를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그 두 사람 다 뉴욕으로 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아주 그야말로 우연하고도 아주 황당한 그런 영화임에도 영화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렇지만 내용은 아주 달달합니다. 이 세렌디피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목적으로 하는 바가 있고 그러고 그것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목적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통상의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지만 세렌디피티는 그걸 떠나서 행운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제3의 축이 나타나서 그것에서 아주 엄청나게 좋은 그러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세렌디피티 발명은 여러분 좀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 세계적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는데 이 페니실린은 그러니까 우리 곰팡이균을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접시를 이렇게 놔두고 균을 정식을 시켰는데 바깥에서 박테리아를 정식인데 바깥에서 이 푸른 곰팡이균이 날라와가지고 여기에 접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곰팡이균이 앉은 자리에만 박테리아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겁니다. 야, 그래, 신기한 일이다 해서 푸른 곰팡이에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 그래, 그 곰팡이를 정식을 시켜서 만들어낸 게 페니실린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책상마다 없는 게 없죠. 포스트잇. 포스트잇도 3M이라는 회사에서 스펜서 실버가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개발했는데 이걸 붙여놓으면 너무 잘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실패한 것이라 해서 처박아 뒀는데 이제 친구인 아더 프라이가 찬송가 책을 뒤지면서
거기다 뭔가 종이를 끼워뒀더니 자꾸 빠지고 하니까 이 옛날에 이 스페이스 실버가 그 실패한 그 발명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쪽지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끼우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예 잘 떨어지는 접착제. 이걸 가지고 한 게 이 3M에서 나온 그 포스트잇입니다. 이게 우리 그 업무 문화를 엄청나게 많이 변화시켰죠. 그 외에도 노벨상의 그 근원이 되는 노벨도 다이나마이트를 그런 식으로 발명했습니다. 원래 그 니트로그리세린 이건 폭발력이 아주 강한 데다가 액체 상태로만 있고 고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하면 이게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노벨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책상 위에 있던 게 좀 쏟아져 가지고 흘러내렸는데 그 바닥에 실험실 바닥에 규조토가 있었습니다. 그 규조토에 스며들어 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와서 불을 붙이면은 폭발하고 그 규조토에 담가두면은 또 딱딱한 고체 상태로 있고 그게 다이나마이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노벨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으로 지금도 노벨상을 수상하고 있죠. 이 비아그라 때문에 우리나라에 뱀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면 뱀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만들 때 협심증 치료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으로 남성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협심증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남성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로 좀 많이 쓰이고 있죠. 이미 이건 특허도 끝나가지고 이제 다양한 동일한 성분이지만 다양한 이름의 제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페시아라는 것도 이 남성용 그 머리 그 발모제입니다. 원래 이 프로스카라는 전립선 치료제인데 이 전립선 치료제가 부작용으로 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이제 원래 그렇게 프로스카를 사가지고 한 4조각 정도 내면은 이 프로페시아의 함량이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그 발명들이 여기 앞에서 말했던 3M의 그 포스트잇이라든지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라든지 비아그라, 프로페시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원래 목적한 바대로 뭔가를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데서 엉뚱한 효능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또 더 큰 가치를 창출한 경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롬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 김해 주촌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저 제품을, 이 원액기라는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지 한 7, 8년 만에 매출이 한 3천억까지 올라가는 아주 그 대단한 그 기록을 보여줬죠. 이 휴롬의 원액기는 그 통상적인 우리가 녹젓기가 어떻게 합니까? 야채를 갈아가지고 지어 짜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가는 게 아니라 야채를 넣고 이것을 아주 그 저속으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1분에 한 80회 정도로.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런 재료들을 은근히 지어 짜가지고 그리고 국물을 이렇게 먹는 건데 여러분 이 발명이 원래 나온 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에서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원액기로 나온 걸 먹는 게 좀 불편해지십니까? 이게 이 김영기 회장이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5년쯤 됐을 때는 이 부분이 개발하다 나중에는 거의 손을 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를 왜 개발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나오면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데까지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비닐봉지가 탱탱하게 이렇게 그 물까지 해서 아주 무겁잖아요. 양도 많고.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터지면 어떻습니까?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지어 짜가지고 국물은 버리고 끈데기만 가지고 들고 버릴 수 있다면은 부피도 줄이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짜서 국물은 버리고 끈데기를 어떻게 모아서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다 갖다 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했었는데 특허도 많았습니다. 특허도 한 20건 가까이 많았었고 그런데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거의 이제 맥을 놓은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희한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엔젤 녹젓기, 그린 녹젓기 이런 회사에서 이 녹젓기들이 쇳가루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녹젓기 쇳가루 사건이라고. 그랬을 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해놓은 그 발명을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그렇게 갈지 않으니까 쇳가루 생길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발명으로 가지고 원액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원액기를 처음 시장에 나올 때 일단은 그 광고 모델도 아주 잘 썼고,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그 광고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몇십억 하다가 그 다음에 뭐 100억을 하고 뭐 2, 300억을 하고 거의 뭐 더블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하튼 또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더 멋지게 성장해야 우리 지역사회도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개발했던 그 음식물 쓰레기 장치는 이제 전혀 의미가 없고, 원액기라는 아주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가지고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아주 많이 팔리고 있고, 또 그리고 비슷한 제품들도 시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런 어떤 여기 물통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레카라고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뭔가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일이 엉뚱한 데서 우연히 알게 됐을 때 이걸 유레카라고 합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어떤 숙제가 하나 있었냐면, 자기 왕이 이제 아르키메데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왕관을 금으로 된 왕관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왕관을 만들어 오긴 왔는데 전체 무게를 달아보니까 금의 양과 무게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에다가 다른 걸 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걸 섞어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왕관을 정교하게 만드는 왕관에 다른 재료가 들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재료를 속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걸 알아봐라고 한 겁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모욕탕 안에 들어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물 안에 들어가니까 물이 넘쳐서 수위가 올라가고 물이 넘쳐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게, 무게는 일정하게 하더라도 재료에 따라서 부피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금으로 했을 때의 부피와 동이나 은이 섞였을 때의 부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금이 비중이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은이나 동을 하게 되면 실제보다 그 금의 그만한 양보다는 부피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가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 아르키메데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유레카라는 소리를 지르고 빨가벗고 도시를 뛰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아주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에 머리에서 떠오를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행운의 여신이 도와줬다고 그러죠.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행운의 여신이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여신이 있는데, 하나는 포르투나입니다. 여러분 포춘 쿠키 이런 거 드셔보셨죠? 쿠키를 자르면 안에 행운의 메시지가 더 나오잖아요. 그걸 포춘 쿠키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온 말이, 그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포르투나에서. 이 포르투나는 행운의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바퀴를 돌립니다. 그래, 바퀴가 어느 곳에 멈추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저런 거 해보셨죠? 뺑뺑이 돌리는 거. TV에서 나오잖아요. 뺑뺑이 돌려서 어떻게 결정하고 하는 것. 그래, 이게 포르투나의 역할은 사람의 운명을 저렇게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 이 행운의 여신 하나는 포르투나고, 또 한 행운의 여신은 오카시오라고 있습니다. 오카시오는 자세히 보면 밑에 바퀴를 타고 다니고, 발에 여기는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뒤는 없고 앞에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카시오는 우리가 기회라는 뜻의 오케이전의 어원이 오카시오입니다. 그리고 이 오카시오 여신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앞으로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앞에서 봐서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뒷머리가 없으니까 이 오카시오구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오카시오가 앞을 봐서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또 지나고 나면 머리카락이 뒤에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지나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리고 발에 이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빠르기가 무지무지 빠릅니다. 또 바퀴를 특히 타고 땅으로 달릴 때는 바퀴를 타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오카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것을 잡았을 때는
대단한 행운을 누리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잡지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리 평생에 이런 오카시오를 만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두 여신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포르투나는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행운이지만, 이 운명을 여기 이 바퀴가 결정해 주죠. 그러나 이 오카시오는 어떻습니까? 내가 빨리만 안다면은 올 때 머리카락이 앞이 가려져 있을 때 이 오카시오라고 생각할 때 얼른 낚아채면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운은 매우 소극적인 행운이고 이것은 적극적인 행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행운,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행운. 그래서 소극적인 행운과 적극적인 행운입니다. 가까운 CEO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포송령의 요제지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말인데, 용장부려 지장이요, 지장부려 덕장이요, 덕장부려 운장이다. 운장부려 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못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건 덕이 많은 것보다 못하고, 덕이 많은 것은 운이 좋은 것보다 못하고, 운이 좋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CEO를 만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잘 성공을 해서 잘 해왔느냐라고 물으면 그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운칠복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운칠기삼이라는 이야기 들어봐도 운칠복삼은 처음 들어보셨죠? 그게 저도 이래 사업을 지금 한 27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쭉 느껴보면은 모든 지난 것이 이건 행운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제 역량으로 했던 것보다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줬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한 것을 그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아주 크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떻게 어설프게 우연히 만난 사람에 의해서 제 비즈니스가 크게 잘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진짜 운칠복삼이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말하는 이 행운, 우연히 주어진 행운의 발견이나 발명 이런 것은 과연 어느 여신의 미소에 해당되겠습니까? 완전한 우연이고 누군가의 운명에 주어진 거라면 어떻습니까? 포르투나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한 콜럼버스의 활동이라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포르투나라고 하기는 어렵죠.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기획한 오카시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연과 행운 이외에 다시 뭐가 더 있었겠느냐는 거죠. 이런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큰 발견을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한 다른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카시오를 만나야 되는데, 오카시오를 잘 포착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오카시오를 만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카시오를 잡는 방법 1. 첫 번째, 우연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오카시오가 지나가는 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걸 우리는 준비라고 하는데요.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오카시오가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날 수 있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이렇게 복권도 당첨되지 않고 항상 나는 왜 불행한 거야? 하늘은 나를 왜 이렇게 항상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복권이라도 적어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라. 복권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행운은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다. 복권을 사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당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명료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행운은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는 대가입니다. 꿈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행운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은 잠잘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꿈이라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력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걸 우리는 진정한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말이죠.
그 1492년도에 8월 달에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선박 산타마리오, 핀타오, 니나오 배 세대에다가 그 120명의 선원을 데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물자와 비용이 필요했겠죠. 그걸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출발할 때 그때까지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도와준 게 아닙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유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제 그 콜럼버스는 이태리 출신인데 이태리의 자기의 그 군주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들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나한테 배와 선원과 그러고 여러 가지 그 물자를 대주면은 그 신대륙을 인도에 가서 후추를 원래는 그 신대륙을 발명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인도에 후추를 가지기 위해서 가지러 가기 위해서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 후추 이야기를 뭐 잠시 하면은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식습관은 또 특히 고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한 며칠 정도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짧은 기간이겠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 이런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향신료, 후추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추를 갖다가 유럽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후추가 인도에서 났습니다. 인도에서 나는 후추를 그 유럽까지 가져가는 데는 육로를 통했습니다. 그 아랍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 아랍 지역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가져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걸리고 하지만 그렇게 한 번 가져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에 팔 수 있습니다. 그 후추 한 줌이 노예 10명의 값과 맞먹었다고 했으니까요. 한참 비쌀 때는. 그런데 그 아랍 지역의 그 오스만 투르크가 집권을 하면서 전체를 통일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상인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는 후추를 반입이 안 되니까 후추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 나라가 아주 유럽 지역이 뒤숭숭해진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를 쭉 지나가지고 밑에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면 엄청나게 많은 기간도 걸리지만 아프리카를 그렇게 둘러간다는 그 길이 그 항해 길이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래 이제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나라들이 이 후추를 구하는 방법을 그렇게 깊이 연구했었는데 콜럼버스만은 배를 타고 그 대항해를 해서 그 대항을 거쳐서 바로 거꾸로 가면은 인도를 갖다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유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이라 생각하고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벨 여왕만은 그걸 믿고 이렇게 투혼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사벨 여왕이 도와주겠다고 해놓고는 몇 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준비를 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콜럼버스의 그 인내와 그런 어떤 준비 이것이 그 성공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산에 혼자서 지내가지고는 우연히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도 동료와의 동선이 30m 겹칠 때마다 협업이 최대 20% 증가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그 우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텍스라고 잘 아시죠? 이 고텍스는 그 데블 타임이라고 해서 업무의 10%를 자유로이 장난을 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과 이런 어떤 게임을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그 자유로운 시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주니까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신사업들이 창출됐습니다. 우리 고텍스라는 이 회사가 아니 내부의 업무 그 생활 분위기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픽사는 잘 아시죠? 애니메이션 그 영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설립해가고 있다가 애플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 펩시콜라의 CEO였던 사람을 CEO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스티브 잡스 쫓아냅니다. 갈 때 없는 스티브 잡스가 이 픽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해서 아주 키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애플이 좀 위태로워지니까 이 픽사를 팔고 다시 애플로 돌아가가지고 회사를 저렇게 큰 회사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픽사는 우연한 맞닥뜨림을 유발하기 위한 사옥을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모든 편의시설을 중앙홀에 배치하고 우발적 소통을 통한 혁신 아이디어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픽사의 그런 정신이 지금은 애플의 그 타옥으로 많이 바뀌었죠. 구글의 신사옥도
2분 30초 내에 다른 동력에 다가갈 수 있고 접촉이 최대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 설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회사는 그런 이런 접촉이 자주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기업들이 청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쪼개게 되면은 그 쪼갠 만큼의 다른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청을 나눠서 분산을 시켜두면은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위층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위층 사람들은 아래층 사람들은 위층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구분 의식을 갖지 않는 의식을 갖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기업들이. 지금 이게 애플의 현재 새로 지은 사옥입니다. 이게 스페이스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UFO라고 말하는데 이 직경이 461m입니다. 엄청나죠? 여기 동영상 한번 Hey Siri, what's the fastest way to Steve Jobs Theater? Take a right. Then in a quarter mile, take... Kevin? Shouldn't you be at the event? That's a serious upgrade. Is that it? Tim. It's here. The clicker. A clicker. The clicker? 지금 저게 이제 팀 쿡이 현재 애플의 CEO죠. 팀 쿡이 이제 나가는 데가 스티브 잡스 홀이라 해서 한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자기들이 애플의 그냥 홍보 영상에 불과한데요. 회사의 내부 구조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건물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지경이 461m고 이 전체가 26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고요. 이 안에서 상주하는 사람만 해도 한 9,000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고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여러분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자, 오카시오를 만날 비결 두 번째, 불확실성을 즐겨라. 이제 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확실성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실치 않는 상황에 자기를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항상 확실한 데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운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패자, 루저들은 항상 확실하고 안정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기피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불확실한 거 좋아하십니까? 그 보면 이제 제 경험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습니다. 지금은 연수 기간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연수를 받는데, 그 합숙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할 일이 없으면. 술 마시겠죠, 그죠? 술도 몇 번 마시게 되는데, 술 마시고 나면 또 뭐 합니까? 어떤 때는 고스톱을 치기도 하고, 포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묘하게, 밤에 그렇게 술 마시고 놀고 이러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다 자기의 사무소를 가지고 경영자가 되어 있고, 밤에 열심히 잘 자고 낮에 열심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월급쟁이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박이라든지 내기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게 아마 이 불확실성을 즐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기를 잘해야 큰 성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기회나 대박은 원래 확률이 낮습니다. 불확실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소 이리 가면 확률이 낮긴 하지만 내가 큰 뭔가를 잡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보통 그 확률에 거는 사람, 자기의 운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보면 이제 이 네덜란드의 홈스테드 교수라는 교수가 연구한 건데요. 불확실성 기피 지수가 나라마다 싱가포르이 불확실에 대한 기피 지수가 가장 낮고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가 가장 높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코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불확실성 기피 지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확실한 것만 추구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 시험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불확실을 기피하는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스가 매우 어떻습니까? 정기 불안하죠. 1등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노력이 매우 적은 거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불확실한 기피 지수가 이쪽이고 높고, 그리고 이게 개인주의가, 여기 있는 나라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불확실한 기피 지수도 매우 높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체 개인주의도 약하고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기피 지수도 낮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도전을 많이 합니다. 이런 데서는 보면은 세계로 나아가서 많은 땅을 개척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업을 크게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는 공무원 시험을 치거나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 기피 지수가 높으면 이 초식 동물 같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큰 음식을 한번 먹고 오랫동안 쉬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 보셨죠? 이 나무 저 나무 뛰어다니면서 계속 끝없이 먹어야 됩니다. 소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항상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 기피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육식동물처럼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사냥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한 2, 3일 정도 내지는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나무에 뒹굴뒹굴 뒹굽니다. 그리고 생각도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에 도전을 하기를 좋아하죠. 그래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고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뤄냅니다. 창업을 하거나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육식동물과 비슷합니다. 리스크와 보상은 항상 비례관계에 있죠. 큰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보상도 큽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없으면 보상도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콜럼버스로 돌아가게 되면 콜럼버스가 이제 2달 이상을 이렇게 바다를 대서양이 망망대해지 않습니까? 이 가다 보니까 이제 섬도 나타나지 않고 이러다가는 앞에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항해 일지를 보게 되면은 선원들이 와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배를 돌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때 콜럼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일만 더 가자. 3일만 더 가도 육지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때는 배를 돌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3일이 가기 전에 그 바하마 제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콜럼버스도 거기에 있다는 걸 확신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전혀 자기도 몰랐겠죠.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때로는 자신이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조직을 설득해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리더이기도 하고, 그런 불확실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주크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다. 리스크를 위험을 회피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어떤 경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의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우리를 갖다 많이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말라서 언젠가는 시들어서 말라 죽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산업이라든지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기 핵심 역량이나 어떤 가치를 전환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공률을 높이고 싶으면 실패율을 두 배로 높여라. 실패율이 높아지면 성공률이 높아진다. 성공을 하려면 성공 욕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커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오카시오를 만날 비결 세 번째. 오카시오를 만날 비결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 통찰력입니다. 앞머리가 길다고 그래서 반드시 오카시오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머리가 길다 해서 이 오카시오를 만나려면은 그 뒤를 보지 않고도 오카시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영화 셜록 홈즈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왓슨, 자네는 말이지 언제나 보기만 하고 관찰을 하지 않는군. 이렇게 합니다. You see, but you don't observe. 이렇게 합니다. 보기만 하고 관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관찰은 뭐가 다르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보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직원들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력은 시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력은 실력이다. 이 보는 능력과 일하는 능력이 같다는 겁니다. 이 발명을 우리가 변리사들이 하는 일 중에 발명자들이, 그러니까 기업의 연구원들이라든지 개인 발명가들이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가져와 특허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 특허를 받을 때 받아주는 일을 하는 변리사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 시각에서 그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에 관한 발명을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이걸 자동차에 국한시켜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용될 수 있는 그 기술의 핵심적인 정보를 제대로 잘 이해한다면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조선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선 많은 분야에까지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가, 자동차에 한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을 바꾸면 사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우리가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자동차는 기계입니까? 당연히 기계죠. 그런데 얼마 전에 BMW의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계 산업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산업은 기계 산업이 아니다. 전자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퀴 달린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전체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용의 포지션이 한 60% 정도가 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계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은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자동차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또 자동차 하는 기능은 뭡니까? 사람들을 태워 다니는 거죠. 수송수단이죠. 수송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기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건이 다를 겁니다. 또 한편 자동차는 또 뭡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를 새로 사고 나면 되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죠. 자랑스럽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람을 압니다. 람보르기니 그게 뭐 되게 뭐 신품이 뭐 9억이 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새거 아닌 모양입니다. 한 5억 얼마에 들어 샀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 차가 되게 좋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 안에 기능이나 이런 건 형편없는 겁니다. 안에 수납 공간이 전혀 없고 타고 내리고 할 때 낮아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가야 될 때 어딘가를 그걸 타고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 미리 한번 다른 차를 타고 가봐야 됩니다. 가보지 않으면 이 턱이 약간 높건 낮건 하면 꼼짝도 못하는 소리 생긴답니다. 지하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고요. 그 외에도 차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를 계속 예열을 시켜야 차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시동 반 걸어가지고 바로 출발을 못합니다. 그 외에도 막 안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차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자랑스럽죠. 그래서 자동차 하나도 기계로 볼 것인가, 수송수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프라이드나 자존심이나 자랑거리로 볼 것인가, 이 다 다릅니다. 예, 이제 그 공자께서 논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왈 그 시기소위, 광기소유, 찰기소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행하는 바를, 또 무슨 짓을 하는가를 보고, 그렇게 하게 된 까닭을 살피며, 이 유가 까닭이라는 뜻도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정을 뭐 보라는 뜻도 됩니다. 하여튼 그 까닭을 살피고, 찰기소, 그 사람 편안해하는 거, 좋아하는 게 뭔가를 헤아려보라, 찰해보라. 이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람을 본다는 이야기도 시관찰 이게 세 가지가 다 보다는 뜻입니다. 우리 관찰하다 할 때도 이 말 관찰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찰하다 할 때도 시찰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세 가지가 한자가 다 다른데 뜻을 다르게 달라 보입니다. 이 가만히 보시면은 보다라고 할 때는 그 행하는 바를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하는 것은 뭡니까? 그 어떻게 왜 그랬을까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이유나 까닭을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 보는 겁니다. 찰은 뭡니까? 그 우리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헤아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시는 매우 정물적이고 감각적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걸 손발에 호소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관은 그 까닭을 파헤쳐 보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머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가 손발로 보는 거라면 관은 머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라는 것이니까 이걸 공감하고 공감된 감성으로 보는,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 관, 찰을 공자님의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그래서 감각적으로 볼 것인가, 손발 같은 감각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머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슴으로 볼 것인가 하는데 세 가지 관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립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싶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느리다. 아니, 빠른 모터로 달면 될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시의 감각적인 관점에서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고속 모터를 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차원 높여가지고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이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이유는 고층과 저층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근데 가보면 아파트나 건물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관의 관점에서는 고층용과 저층용을 나눠서 하죠. 그러면 저층용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만 타고 다니고 고층 다니는 사람은 고층을 타고 다니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해보면 고층과 저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티스가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혹시 감이 잡히시는 분 계십니까? 예, 뭡니까? 맞습니다. 거울입니다. 이 선물을 가져왔으면 저분께 선물 하나 드렸을 텐데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나면 드릴게요. 예. 거울을 붙였습니다. 거울을 붙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드신다면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겁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왜 느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폐쇄된 공간에 있는 거죠. 폐쇄된 공간에 있으니까 마음이 바쁜 겁니다. 근데 이걸 빨리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토가 아무리 빨라도 느리 보입니다. 근데 거울을 붙여놓으면 거울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누군가 같이 상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할 짓을 그 생각을 엘리베이터가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거울을 붙여가지고 아주 크게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찰의 경지는,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리는 경지는 이런 거울에 있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의 문제점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감각적인 그 보는 시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그냥 기계일 따름입니다. 기계는 입력된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동작하는 기계, 그 움직이는 그 사물에 불과합니다. 그래, 관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수송수단입니다. 사람을 효율적으로 수송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수송수단으로서 역할을 다 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찰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이에요. 예, 이제 장자의 소요유에 이런 고사가 나옵니다. 불균수 지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송나라 사람이 손 터지 않는 약에 대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터지 않으니까 겨울에도 남의 솜을 빨아주는 그 물에다 빨래를 할 수 있으니까 대대로 남의 솜을 빨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솜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었겠죠. 어느 날 한 객이 찾아와서 그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을 준다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팔았습니다. 그 기술 사가지고 간 사람은 어디 갔냐면 오나라에 가져갔습니다. 오나라의 왕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 약을 쓰게 했습니다. 근데 오나라와 월나라는 그 양자강 그 하류에 그 서로 맞대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양자강 그 지류가 물이 많기 때문에 이 수전, 물에서 싸우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나라 그 손이 터지 않으니까 병사들이 전쟁에서 크게 유리하죠. 그래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 왕은 땅을 쪼개서 봉토를 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항주를 갔다 왔는데 항주가 옛날 월나라 땅이었습니다. 항주, 소주 이쪽이 이제 옛날에 월나라 쪽이었는데 그 물이 많으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도시 항주 중심에 그 서호라는 섬이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워낙 큰 데다가 중간에 섬도 있고 유람선도 다니고 아주 좋았는데 그 호수가 물이 많으니까 수로도 많고 다리도 많고 그런 숲이 짙고 이래서 도시가 저는 중국이라고 그러면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항주를 가보고는 아주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8개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5월 동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 원수끼리 같이 탔는데 배를 같이 타면 어떡합니까? 서로 같이 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걸 5월 동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와신상담 이런 것도 다 이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손 터지 않는 약. 손 터지 않는 약이면 지금 같으면 뭐와 비슷하겠습니까? 바셀린 이런 거 비슷하겠죠. 동동구리무나, 그죠? 그런 약을 가지고 있고 솜을 빨아주는 일에는 아주 최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쟁에 쓸 것이라고는 아무 생각지 못했죠. 어쨌든 간에 같은 약을 가지고 같은 기술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대로 남의 솜을 빨고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봉토를 가지고 영주가 됐습니다. 같은 기술로. 그게 딱 똑같은 사례가 애플과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의 사례입니다. 팔로알토 연구소는 제록스 어딘지 아시죠? 제록스. 제록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제록스 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제록스 하다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복사기에 대해서는 거의 원조고 전 세계의 복사기 쪽은 거의 이 회사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제록스가 복사기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자기들이 미래의 먹을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팔로알토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팔로알토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이 팔로알토 연구소는 70년대와 8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술들을 개발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들은 제록스를 성장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세계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이건 PC나 상용 마우스도 여기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 아마 80년대 초중반에 컴퓨터를 쓴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고 그림을 갖다가 눌러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그러고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도 지금 다 그림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기다 전부 다 그 명령을 입력을 했었습니다. 딜리트 파일명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고, 카피하면 카피를 파일명을 집어넣고 디렉토리를 나눠가지고 어딘가에 다른 이름으로 복사를 해라. 카피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넣는 그런 그 컴퓨터였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뀌어진 거죠. PC, 상용 마우스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지비그라는 것은 보이는 대로 화면에 보여준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근거리통 랜이라든지 이더넷, 그리고 레이즈 프린터 다 여기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1978년도에 그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82년도에 이 팔로알토 연구소를 방문한 겁니다. 그 당시에 애플 1, 2가 컴퓨터가 처음에 그 PC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했을 때는 다 이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록스를 스티브 잡스가 이 방문을 했었죠. 방문해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이 마우스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마우스를 써서 화면에다 그림을 띄워놓고 컴퓨터를 작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기술을 우리가 쓰겠다 해가지고 빌려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The first operating system, 여기 보면은 윈도우와 마우스를 사용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 그 이후로 돌아와가지고 그래 83년도에 그 GUI를 적용한 리사라는 컴퓨터를 처음 출시했습니다. 리사가 그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마지막에 곁에 있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사생아로 낳은 딸이었는데 그게 이제 뒤에 알게 돼가지고 자기한테 와 있었고 마지막을 지켰죠. 그 리사가 딸 이름입니다. 그래 이 처음에 나온 리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84년도에 맥킨토시가 나와가지고 그 전설의 맥킨토시가 이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84년도에 처음 나오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후에 IBM에서 윈도우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팔로알토 연구소는 그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놓고 자기들 내부에서만 그걸 쓰고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가서 구경하러 가가지고 그걸 우리가 쓰겠다 해서 세상에 막 바꿨는데 저 애플이 기업 가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업 가치가. 그 지금은 조금 약간 내려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 1테라 그 테라를 넘었습니다. 1테라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우리 돈 하면 1000대만 잡아도 1000조입니다. 1000조가 기업 가치가 1000조가 넘습니다. 우리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4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기업 하나의 가치가 1000조가 넘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 그 애플이 1000조가 넘었을 때 1위였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다시 역전이 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하튼 1000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그 삼성전자가 아마 300 몇십 조 될 거고요. 저 LG전자가 한 30조가 안 될걸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이 애플이 기업 가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 애플의 그 내공이 든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카시오를 만날 비결 네 번째, 실행입니다. 저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는 실행되지 못했고 많은 훌륭한 실행자들은 아이디어가 없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그러니까 일을 잘 저지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변리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경영자도 만나고 특히 경영자들을 더 많이 만나지만 그분들이 옛날에 내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했더라면 하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몇 가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게 저지르는 실행입니다. 저질러 보기 전에는 어떤 일인지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저지를 본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미 대륙을 발견을 하고 거기 있는 자기들은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디언이라 부른 겁니다. 그 인디언들로부터 그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 착취를 해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금이 한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들을 또 대량으로 데려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가니까 이제 그 스페인의 궁정에 있는 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뭐 별 거냐. 그래 당신이 서쪽으로 계속 대서양을 넘어가니까 그 땅이 있더라는 거 아니냐. 그 누구든지 배를 타고 가면 그 땅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거기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콜럼버스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계란을 하나 주면서 이걸 세워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계란을 세워보니까 안 세워져. 그 계란 이걸 못 세운다. 이렇게 하니까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딱 깨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깨서 세우는 거 누가 못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들은 못했지 않는데 나는 했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콜럼버스의 달걀입니다. 콜럼버스의 계란. 그러니까 저지른 것과 저지르지 않는 차이는 여기 있는 거죠. 유명한 저지른 사건 보면 이 게리 다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리 다리라는 사람이 1975년도에 페트락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 78세로 사망을 했는데요. 페트락이 뭐냐면, 페트가 뭡니까? 애완동물이죠. 락이 뭡니까? 자갈입니다. 돌입니다. 애완자갈입니다. 애완자갈 하나 분양받아 키워보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친구들하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개를 키우는데 이 너무 귀찮아 죽겠다는 겁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온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그러고 매일 씻겨야 되고 또 운동도 시켜야 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고 막 낑낑대고 아주 귀찮아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 친구가 저 농담을 한 겁니다. 나는 집에 애완자갈을 키우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밥도 안 줘도 되고 징징대지도 않고 목욕도 안 시켜도 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지도 않고 죽어도 슬퍼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치료비도 안 들고 알러지도 없고 나는 이거 키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괜찮겠거든요. 그래서 이 페트락이라는 사업을 벌린 겁니다. 페트락. 이거 지금 여러분 아마존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말이죠. 아마존에 들어가서 페트락이라고 치보면 나옵니다. 자갈 한 개에 $12로 팔고 있습니다. 자갈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폭신한 재료에다가 자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팝니다. 이 포장을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설명서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먹이를 안 줘도 되고 돈도 유지비가 전혀 안 들고 또 그러고 귀찮게 하지도 않고 똥도 안 누고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혈통에 대해 당신의 페트락은 이집트 피라미드와 유럽 고대 도시의 자갈길, 중국의 만리장성 속의 선조들, 아니 시간이 시작된 그 순간 넘어까지 혈통이 이어져 있다. 당신의 페트락은 누가 주인인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훈련은 필요하다. 페트락은 채찍이나 초코체인이 필요 없는 애완동물이다. 이리와 같은 명령은 부드럽지만 단호해야 한다. 처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정상이다. 페트락이 너무 멍청하다고 불편하는 고객도 있지만 모든 훈련에는 극도의 인내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멈춰나 앉아 같은 명령은 매우 잘 따를 것이다. 웃기잖아요. 그죠? 굴러 같은 기술을 익히게 하려면 경사진 곳에서 훈련시키는 게 좋다.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치실 때까지 구를 것이다. 죽은 척 하기는 페트락의 주특기다. 이렇게 해서 많이 팔렸는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그 투나잇 쇼라든지 이런 데 몇 번 나가가지고 자기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하시겠습니까?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냐라고 해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했습니다. 이 말고도 정말 희한한 저 상품들을 파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상품 중에 달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달을 전체적으로 다 쪼개가 나눠가지고 번지수를 달 매겨서 달을 사람들이 팝니다. 그리고 달의 그 땅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삽니다. 재밌잖아요. 또 거기에 자기 달에다가 내 땅 몇 에이크가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하고
달 팔다가 심심하게 화성도 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하나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길 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의력의 세렌디피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 뺑뺑이를 돌려서 주는 그런 행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오카시오의 머리카락을 잡아채서 그 기회를 쟁취하듯이 그런 적극적인 행운이라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게 뭐였죠? 제일 첫 번째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우연히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둬야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부딪히는 환경, 그러고 그런 어떤 공간적인, 지리적인 그런 게 필요하고, 자기 충분한 노력, 심심하게 그냥 놀고 들어놓고 자다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을 즐기라는 겁니다. 좀 다소 확률이 낮은 것에도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절대 행운은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통찰력. 보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감각으로 볼 것인가, 머리로 볼 것인가, 가슴으로 볼 것인가. 네 번째, 저질러라. 가장 귀한 가치가 실행력입니다. 저지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편견, 또 게으름과 어리석음은 오늘도 수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수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 그 오카시오의 그 아이디어들, 오카시오가 보입니다만 여러분들 낚아채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석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무슨 시대가 왔었죠? 청동기 시대가 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돌이 떨어졌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온 게 아닙니다. 청동기가 구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청동기 시대가 온 것도 구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리가 있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그래 하고 있지만 지금의 기존의 우리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업의 형태가 이제는 없어질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것이 이제 탄생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것에 변신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도태되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두 가지 기업이 있다. 사라지는 기업과 변화하는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다양한 지금 창원 지역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감사합니다.